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수도론, 이게 충청권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한국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를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로서 5월 달에 민주당의 그 충청권 지지율이 46%, 그 다음에 6월 달에 4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8월 첫째 주에 민주당의 충청권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8월 둘째 주,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것이죠. 여기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41%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청권에서조차 반응이 시큰둥하다 그러면서 뭐 여러 관련 전문가들 뭐 코멘트를 얻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적합한 기사냐? 그러면 행정수도, 수도 이전론에 대한 충청권의 반응은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떨까 하는 것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얻은 의석이 충청권의 전체가 28석입니다. 그 중에 20석을 가져갔습니다. 거의 싹쓸이 수준입니다. 그러면 2017년, 아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에서 얻은 표가 얼마냐? 뭐 과거 노무현 그 후보가 얻은 것도 뭐 충청권에서 대단히 컸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얻은 것이 충남에서 40.2%, 충북에서 38.9%입니다.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얻은 표가 41.08%인데 41.08. 근데 충남에서 40.2. 뭐 이 정도면요, 전국적 평균. 그리고요,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데서 얻은 표보다 충남에서 얻은 표 또는 충북에서 얻은 표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호남의 압도적 지지 플러스 충청권에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섰다, 뭐 이걸 의미하는 건데, 참고로 여기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에서 40.2, 충북에서 38.9였는데 부산에서는 38.3, 울산에서는 37.1, 경남에서는 34.9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충남북에서 훨씬 더 많이 얻었다. 그만큼 충남북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호감도, 이런 것이 2017년에 홍준표 후보보다 훨씬 높았다. 물론 뭐 그건 전체적인 박근혜 그 대통령의 탄핵 사태나 뭐 이런 걸 겪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게 행정수도론 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론, 이거의 후과,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게 7월 20일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그 직후에는 어땠느냐?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거, 이거는 그 행정수도 완성론의 영향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37%를 얻었는데요. 그 행정수도 완성론의 그 영향이 극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 그게 이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죠. 그때는 48%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11%포인트가 일주일간에 뛰었다. 그거는 이 효과가 있다, 반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시 8월 초에 주저앉았다가 8월 중순에,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그 여론조사에는 또다시 훌쩍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전국 규모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 전국 규모의 조사를 어떤 세대별 또는 지역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추세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편의상 언론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널뛰기 하는 충청권 민심이 중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이 행정수도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점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 행정수도론이 충청권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저는 미래통합당의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 미래통합당은요,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서 그걸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키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키우지 않고 그냥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데 대해서
국면전환용이다.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면전환을 하려고 지금 여권이 이러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굉장히 커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눈덩이처럼 막 굴러가다 보면 이슈가 커지게 마련인데 그 이슈를 미래통합당이 키우지 않았다. 물론 이것도 뭐 잘된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 잘못된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앞으로 뭐 이제 국회에서 뭐 법안을 내고 뭐 이래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과거 2002년 대선 때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 정면으로 태클을 걸면서 지금 여권과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경쟁적인 그 국민 호소, 국민 설득 작전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커짐에 따라서 곧바로 충청권의 영향력도 커진다. 이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향력이 커질 즈음에 보면 결국은 여론에 충청권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충청권에서 민주당에 대한 호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충청도의 정서 뭐 이런 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피부로 느끼니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떠냐? 저는 이번에 행정수도 완성론을 여당이 들고 나온 이유가 첫 번째로는 미래통합당 주장이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들끓고 있는 민심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틔우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국면전환용,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대선용이라고 봅니다. 대선용. 그런데 이것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용으로 이렇게 의미를 축소했죠. 그래서 자, 행정수도 완성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 이전론을 가지고 나와라.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정면 반대는 아닙니다. 그냥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너희들 그러면 수도 이전론 가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붙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붙으면 민주당이 그렇게 붙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보도 아닌 다음에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뭐 정면 태클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공식적인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덜 이 이슈가 키워지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022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어떠냐? 여기에서는 저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2022년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거에 관해서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4월 초까지가 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4월 초까지가 임기니까 내가 이 행정수도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대응을 자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과 후가 달라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든 없든 간에 원칙을 정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미래통합당은 지금 뭐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정도로 2022년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들고 나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정면 대응을 통한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투표론을 내세운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충청권에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약을 미래통합당이 그냥 걷어차면 2022년에 복사판 내지는 정보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투표론으로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자 만약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행정수도 완성론이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행정수도 만드는 거죠. 뭐
그럴 경우에 미래통합당은 충청권에서 표를 그래도 잃긴 잃겠지만 그렇게 많이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행정수도 완성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는 2022년 대선용 카드로 써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미래통합당이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행정수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수도를 옮기는 문제 가지고 특정 지역의 표를 모으겠다. 이런 정략적인 발상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결론을 맺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한국일보에서 쓴 충청권이 시큰둥하다. 저는 그 의견에 단기적으로는 찬성할지 모르겠으나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단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제가 자, 행정수도 완성론 지금은 좀 잠잠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기국회 되면 민주당에서 다시 또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충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2022년 대선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변수가 어떤 식으로 굴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마침 한국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길래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뭐 저도 100%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험, 그 다음에 여론의 흐름, 또 충청권의 정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과연 행정수도 완성론이 충청권 민심에 초, 중, 장기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